코치와 꼰대의 차이를 요약하면 한 문장이다. 훌륭한 코치는 선수의 장점을 찾아주지만 꼰대는 열등감 때문에 좋은 선수도 죽여버린다. 어디 가서 꼭 지적질만 하고 있고 배우는 사람들 사기를 꺾고 있다면 100% 꼰대이고, 어디 가도 잘 칭찬해서 누군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면 죽을 때까지 훌륭한 코치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쓴 노래 중에 공전의 히트를 친 노래가 아마 오승근 씨가 부른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노래는 특히 나이에 비해 신체가 건강한 노인들에게 많은 꿈을 주는 동시에 또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나이는 먹었지만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아직 젊어 보이고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니 그래서 사랑하기에도 문제없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인데요. 나이에 위축되지 말고 즐겁게 살자고 쓴 이 노랫말에 동화되어 노익장을 과시하며 주변은 살피지 않고 젊은 파트너 찾아 헤매다니는 분들이 있죠. 자칫 잘못하다 보면 말년이 몹시 외로울 수도,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나이가 아니라 평생 먹고 살기 바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자기 자신도 둘러보고 주변 사람도 챙기며 이제라도 그렇게 살기에 문제없는 나이란 뜻으로 해석함이 맞는 듯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분석심리 연구가인 이남희 박사가 황혼으로 접어든 자신과 그 주변을 가까이, 때로는 멀리 바라보며 인생에 대한 소신을 담은 인생이라는 멋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멋진, 때로는 허무한 거짓말에 울고 웃다가 어느덧 노년의 삶을 마주하면서 지나온 삶을 반추하고 앞으로의 시간,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늙어감을 받아들이는 한편 사라짐에 대한 서글픔을 잠재우기도 합니다.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분들이 공감할 만한 단상과 삶에 대한 성찰을 풀어낸 글들이 담겨 있는데요. 책 서문에 쓴 저자의 독백 같은 글이 참 좋아서 여러분에게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점 먼지와 같은 찰나, 그럼에도 빛이 났던 우리의, 죽을 것 같이 힘든, 아니 차라리 죽고 싶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 힘들었는지 아득하게 남의 일같이 느껴질 때도 또 거짓말같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웬만하면 다들 어찌어찌 견디는 모양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열정으로 혹은 누군가에 대한 애정으로 뜨겁고 의미있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도 저도 아닌 듯 미적지근하고 산만하게 지나온 궤적이 부끄럽습니다. 멋모르고 벌렸던 일들과 어쩌다 맺은 인연 때문에 책임감으로 버텼던 것도 같습니다. 조금은 덜 힘들고 덜 상처받고 덜 아프고 싶어서 이리저리 용쓰며 살다 보니 어느 자리에서는 이제 어르신 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물론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고 크고 작은 성취감을 느꼈을 때도 있었지만 어르신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을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나이만 먹었습니다. 문득 지난 날들을 돌아보자면 행복하고도 불행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싶습니다. 흘렸던 눈물도, 누군가에게 뱉은 독한 말들도, 자책과 원망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겨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덜 분노하고 좀 덜 집착하고 좀 덜 애썼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반대로
분노해야 할 때 제대로 분노하고 끈기 있게 더 버티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걸 하는 후회 역시 듭니다. 역시 어리석은 자신에게 또 속은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과 모순 많은 사회를 짐짓 심각하게 걱정도 해보지만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나를 속인 것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속인 죄가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듯합니다. 알고 한 거짓말과 모르고 한 거짓말, 또 그 거짓말 때문에 생긴 후회를 모으면 태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잘 버텨낸 나를 그래도 위로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혹 자신의 인생이 얼마 안 있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는 동안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무지애를 썼고 이름을 떠올리면 추억으로 미소라도 짓게 만드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아름다운 지구에서의 찰나, 생겼다 없어지는 한 점 먼지에 불과한 거짓말 같은 인생. 그럼에도 내 영혼은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사라진 후에도 나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기에 감히 이 찰나의 거짓말에 멋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지구에서 잠시 깜빡거리다 사라지는 듯한, 그래서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말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 있는 글 몇 편을 좀 더 소개해드려 볼까요? 다른 세상으로 가는 웜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늙거나 죽는 것 그 자체가 아니다. 그보다는 분명 살아있지만 그 사람 왜 빨리 죽지 않지? 하는 소리나 듣는, 쓸모없거나 남들에게 폐만 끼치는 할 일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다. 어쨌거나 누구는 아주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고 누구는 인맥관리를 성실하게 하고 또 누구는 열심히 봉사하며 산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평화로운 안락사를 선택하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자신의 의지나 계획과는 다르게 대부분은 어이없고 슬프게 때론 끔찍하고 잔인하게 흘러간다는 것이다. 내가 운명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임을 절감하게 되는 순간, 그동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체마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할 때, 우리는 진실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무력하게 죽음이라는 엄청난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 태어날 때의 그 무력한 그 모습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내 인생 전체가 혹시 하나의 꿈이었을까? 블랙홀 그 이유는 어디로 가냐고? 글쎄, 지금으로서는 블랙홀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가는 웜홀이라 믿으며 희망을 가지고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게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닐까? 검증할 수 없는 것을 검증하려 애쓰지 말고 말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호주 작가 브로니 웨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라는 책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나는 어쩐지 이게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고 은근히 강요하는 것 같다. 따져보자. 젊어서부터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또 그렇게 살다가 망하지 말라는 법 있나? 그러면 브로니 웨어가 책임져 주려나?
나와 원하는 삶 모두가 참 아리송한 개념이다. 젊을 때의 나와 늙을 때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그때 원한 것을 지금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두 어떤 시점에서 자기에게는 최선이라 생각하고 선택하려 애쓰지 않는가? 내 경우부터 보자. 솔직히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은 작가나 피아니스트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말도 되지 않는 연애소설도 써보았고 제대로 레슨도 받지 않은 채 하루에 몇 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해서 유명 콩쿠르에 나가 떨어져도 보았다. 내가 정말 음악 천재라면 레슨을 받지 않고 나갔어도 예선에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집이 망해 레슨비를 대줄 수 없다고 할 때도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다. 연주로 생계가 해결되는 피아니스트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였으니 피아노를 은근슬쩍 포기해도 될 핑계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무대에 오르면 꼭 하나둘씩 실수를 하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어 콩쿠르에 붙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었다. 완벽하게 연주해도 해석이 잘못되었느니 어쩌니 하면서 음악성을 비판받는 음악계에서 끝까지 갈 전망은 제로. 지금 생각해도 피아니스트의 삶을 살았다면 참 답답했을 것 같다. 작가 역시 마찬가지다. 우여곡절 끝에 추천받아 소설가로 데뷔는 했지만 고작 발표한 것은 단편 2개, 아주 망해서 책을 찾아볼 수도 없는 장편 하나. 월간지에 연재되던 단편 하나를 읽고 그것도 소설이라고 썼냐? 라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고 산 세월이 근 30년이다. 이제 무슨 감성과 체력과 의지로 소설을 다시 쓸 수 있겠는가? 그래도 의사가 되었으니 이제껏 정말 돈이 없어 바닥을 헤매었던 적은 없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젊은 작가의 소식. 음악을 전공했으나 어디 써먹을 곳이 없어서 늙을 때까지 부자 부모나 남편에게 기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운 나쁜 음악가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참 비루하고 치졸한 생각이 한편으로 든다. 그러나 부럽긴 하다. 화장실 갈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일해야 했던 지난 수십 년 동안 혹시라도 차라리 삼류 무명작가, 무명음악가로 살았더라면. 그래서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글 속에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과 잘못 태어난 시대를 원망하며 술과 담배와 아무 쓸데없는 노변 잡담으로 시간을 죽이며 보냈을까? 혹은 나처럼 전문직이 되어 잘난 척하는 이들을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며 한편으로는 경멸하며 고고하게 예술가의 자존심을 지킨다며 사뭇 고상한 척 살았을까? 그러니 브로니 웨어에게 한마디 하겠다. 당신은 모른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뼈아프게 알아차리는 순간은 어쩌면 죽기 직전일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대부분 죽기 직전의 뇌 상태는 선망, 우울, 환상에 빠지게 되니 그마저도 믿을 게 못 된다는 사실. 호주 작가래도 인생이 다 일장춘몽이라는 장자의 호전몽 이야기쯤은 알 수도 있을 텐데. 브로니 웨어, 아직 당신은 인생을 잘 모른다. 인생은 어차피 후회다. 가지 않은 길을 가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는가? 매일 회개하는 삶. 수십 년 동안 다발성 경화증을 앓다가 몇 년 전 사망한 종교학자인 케네스 폴 크레이머가 쓴 죽음의 성스러운 기술에 보면 랍비 엘리제르는 죽기 전 제자들이 찾아오자
죽기 딱 하루 전에 회개하면 된다고 말한다. 당연히 제자들은 묻는다. 그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매일 회개해야 한다고 랍비는 대답한다. 아, 죽음을 매일 준비하라는 뜻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화만 낸 것, 남들에게 베풀지 않은 것, 하느님이나 부처님을 위해 기도하고 명상하지 않은 것,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낭비하고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낸 것, 거꾸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해서 일만 하고 인생을 즐기지 못한 것,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주변 사람을 괴롭힌 것, 반대로 너무 표현을 안 해서 주변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자신의 마음도 속으로부터 썩고 골병들게 한 것. 생각해보면 회개할 것 투성이니 의술이 발달해서 비교적 자신의 죽음을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는 현대에는 랍비 엘리젤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한부 선고를 받을 때부터 열심히 회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는 모두 시한부인 셈. 요즘엔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워낙 의술이 발달한 관계로 꽤 오랫동안 할 것 다 하고 사는 이들이 많다. 자신의 마지막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매일 회개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회개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매일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은 준비일 수도 있겠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가하면 꼭 엉뚱한 짓을 해서 회개해야 할 리스트를 만들 터이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도 말고 묵묵히 내게 떨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좋은 죽음 준비일 수도 있겠다. 얇고 길고 밋밋하게 사는 것.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은 잡히지 않는 고기를 잡으려 사투를 벌이다 결국 세상을 떠난다. 나 같으면 그 배의 키를 젊은이에게 넘겨줬을 것 같다. 젊은이가 알아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간 쌓은 경험을 나눌 것 같다. 혹시라도 젊은이가 지치면 맛있는 음식을 마련한다든가 하다못해 썰렁한 농담이라도 해서 젊은이 마음을 풀어주고 또 어쩌면 고기를 잡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말해줄 것 같다. 해밍웨이도 혹시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노인과 바다 같은 위대한 걸작은 쓰지 못했을까? 여러 번 걸친 사고로 인한 뇌손상, 알코올 중독, 혈색소증 등으로 인한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우울증과 공포, 불안을 겪던 해밍웨이의 말년은 노벨상 수상작가와 어울리지 않게 불행했다. 그의 총기 자살은 예술혼을 불태우는 낭만적인 죽음이 아니라 고통과 싸우다 택한 평안이었다. 사랑하는 여인이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으나 해밍웨이가 병과 싸우다 결국 죽음을 택했듯 화가 마크 로스코나 아실 고르키의 죽음은 더욱 외롭고 아프며 그의 그림들 역시 그렇다. 고르키의 작품에는 몸을 지배하는 고통이, 로스코의 그림에는 깊은 허무와 절망이, 투영된 자신의 그림자가 보인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목숨까지 삼켜버린 천재들의 결과물을 감상하고 살며 상처받았던 기억들은 치유하고 죽음 앞의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천재들에게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극까지 대신 떠맡는 재능이 있고 그런 재능이 바로 그들에게는 저주였을 수 있다.
내게는 그런 재능이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닌가? 굵고 짧고 격렬하게 사는 것보다 얇고 길고 밋밋하게 살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평범함보다 더한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나이 들었지만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노인들이 천재였지만 일찍 간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자조 섞인 얘기다.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열등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재능과 그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세상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천재에 대한 애틋함과 안타까움도 있다. 그들은 영원히 젊은 상태로 세상을 떠났고 평범한 우리는 그나마 노년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었기에. 그럼에도 늙음이란 말은 언젠가부터 금기어가 되어가고 있다. 왜 꺼려하는 말이 되었을까? 왜 지자체나 기관들은 늙은 사람을 위한 무엇을 한다고 하지 않고 굳이 외래어인 시니어란 말을 쓰는가? 우리말 늙은 혹은 노인이란 단어에는 낡고 비루한 냄새가 나는 반면 시니어란 단어에는 세련되고 좀 있어 보이고 젊은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제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던 전후의 그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늙은이라는 말에 비하하는 뉘앙스가 있는지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말하는 나이는 75세쯤 되었다. 특히 경제력 능력이 있고 자기관리도 철저히 하는 노인들의 경우엔 과거보다 체력과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75세까지는 스스로를 노년보다는 나이든 중년이라고 간주한다. 물론 몸의 기관들이 급격히 나빠지게 되면 그보다 빨리 노인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게 된다.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실수를 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만 허둥대더라도 늙으니까 많이 답답하지? 하고 말하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경직된 태도를 푼다. 어차피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으니 노인이 먼저 공격만 하지 않는다면 굳이 젊은이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노인을 공격할 리는 없다. 노인을 부정하는 것은 젊은이들과의 경쟁 구도 때문은 아니다. 노인들 중에는 늙은 존재 자체가 아름답거나 유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자존감에 저하다. 물론 젊은이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육체가 얼마나 빛나고 싱싱하고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것이고 노인들은 쇠락해가는 육체와 정신을 억지로라도 고상함과 아름다움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점이다. 노년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혐오하기 때문이 아닐까? 나이 들수록 화려한 옷, 화려한 장신구를 선택하는 것은 주름진 자신의 피부나 처진 육체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패션 감각이 출중하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패션은 노년 그 자체여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흰머리와 주름진 얼굴을 감추지 않는 얼굴이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이유다. 물론 죽음과 소멸을 예고하는 흔적들에게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화가 렘브란트나 이반 올리브라이트 등이 그린 노년의 자화상들을 보면 감동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워지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누워서 방긋방긋 웃는 손주 녀석을 보고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일 때의 마음과 몹쓸병에 걸린 운명을 저주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늙은 부모의 성인용 기저귀를 갈 때의 마음이 어찌 같겠는가. 하지만 아이의 아름다움이 순수미라면 노년의 아름다움은 죽음과 가깝고 운명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식시켜주고 자연의 장엄한 힘을 절감케 하는 숭고미에 가까울 것 같다. 비유를 하자면 젊은이들의 삶은 꽃과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녹색에 가깝다면 노년의 삶은 메마른 협곡이나 사막 같을 수 있다. 전자의 풍경에서 생기 가득한 아름다움을 찾는다면 후자의 풍경은 때로 우리를 압도시켜 작은 자아 따위는 버리게 하는 자연의 광대한 힘을 만나게 한다. 늙고 죽음은 우리를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운명의 숭고함을 절감하게 만드는 메마르지만 광활한 사막 같은 것은 아닐까. 이남희 박사는 셰익스피어의 리처드 3세 중에 나오는 겁쟁이들은 죽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죽는다란 대사를 인용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툭하면 힘들어 죽겠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면서도 막상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사고 날 뻔할 때는 가슴을 쓸어내렸다고요. 그래서 이 대사를 이렇게 고쳐 말합니다. 겁쟁이들은 죽기 전에 죽을 준비를 못해서 죽는 신용만 하면서 여러 번 제대로 죽지도 못한다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놓지 못한다면 악마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지만 죽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인다면 천사가 찾아와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